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시기보다 비핵화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동남아 국가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과밀화와 이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50에서 100m 안의 경쟁사가 있을 때에는 새로 편의점을 내지 않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산업협회가 합의했습니다. 또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영업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불수능 논란을 빚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이도 실패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현안으로 막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나 요청에서 냈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언제쯤 그게 결정될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그게 보석 취소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가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네.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가지세요.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고 하니까요. 냈는데 기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다음 달 10일쯤에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악을 잘 하고 상태인데요. 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네. 말기 간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고석을 한 사람이 술 담배를 매일 하고 간암이 맞는지조차 처음에 의심스럽고 일단 그다음에 치료도 안 받았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다. 그렇게 진단서를 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의사들 진단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확인 한번 해보시죠. 검찰에서 보석 취소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네. 강원랜드 전 사장 최영집 사장이 권성돈 염동열 정문학에 학회 5천만 원 줬다. 네. 그런데 대검에서 이거 수사하지 마라. 서울 남부지검에 재배당했는데 그게 올해 4월이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장관님, 보고 받으셨으면 이런 거 챙기셨어야죠. 보고를 받고 챙길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통해서 도대체 장관님이 지금 밖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 검찰국장, 도대체 장관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린 거야? 여하튼 그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수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 안 했구만.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보고 안 한 건 직무유기야. 안 그렇습니까? 검찰국장님, 이런 거 보고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장관님이 이걸 보고를 못 받고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국회에 있어서 아이고 말이 됩니까 그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예산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 처리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3당의 공동 집회 끝났습니까? 네,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도 홀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끝난 상황인데요.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새 예산안과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집회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대통령과 5당 대표 단판이동 즉각 개최하라! 네, 들으신 것처럼 야3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국당에게는 애매모호한 언급을 할 시간은 지났다면서 명쾌한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만나서 단판 회동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3당은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정리한다면 한국당도 의견을 밝히겠다며 또다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상정은 됐어요. 현재 예산안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교섭단체 예결위 관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3시부터 소소위가 다시 가동되고 있는데요.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95%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5%는 쟁점 예산입니다. 남북경제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과 세수 결손 대책, 그리고 특수활동비 등인데요.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으면서 이 5가지 쟁점 예산 논의는 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졌습니다. 원내대표들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회동을 했고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를 이룰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도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하루하루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요한 건 시기보다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한반도의 어떤 남북 간의 화해 그리고 또 평화의 진전, 나아가서는 비핵화의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그 답방의 계기에 제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또는 설득하는 그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 씨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죠. 조용성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10시 5분쯤 수원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사 앞에 도착한 김 씨에게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힘들고 억울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심경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해경궁 김 씨와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 계정으로 트위터를 사용했다고 지목했습니다. 또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네, 검찰은 마지막 단계로 김혜경 씨를 부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5시간 30분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검사 1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 씨를 여러 명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도 계정 소유주로 의심받았지만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엔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오는 13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오늘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는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척 어려웠다. 이른바 불수능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채점 결과 발표를 보니 불수능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난이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네, 불수능 논란이 사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2019학년도 수능 난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국어 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대로 나타난 것은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이공계열 진학생이 치르는 수학 가형은 133점, 인문 사회계열 진학생이 치르는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 최고점도 13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능의 수학 가형 130점, 수학 나형 135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원 점수로 등급이 정해지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도 어려운 건 비슷했습니다. 올해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은 전체의 5.3%인 27,900여 명으로 지난해 10.03%보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서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낮아집니다. 전 과목 만점자는 모두 9명이 나왔는데 재학생이 4명, 재수생이 5명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국영수 모두 학생들의 점수 차가 커지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별력이 커진 만큼 상위권 수험생들은 국어 점수 한 점이 승패를 가를 거로 보입니다. 네, 어려워도 만점자는 있군요. 올해 수능이 치러진 이후에 국어 31번처럼 난도에 대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난이도 조절 실패를 평가원도 공식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난이도로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채점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성기선 평가원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출제위원단의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 지문 및 문항의 길이가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문의 길이,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 수준 등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수험생들에게 성적표 지급은 내일부터 되는 거고요. 곧바로 이제 정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 수능은 국어 영역이 유독 어려웠고 지난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 영역도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5.3%로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른 과목과 난이도 불균형이 심각한데요.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정시 모집 지원도 국어와 영어 점수가 당락을 가를 절대적인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입시학원들은 올해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어와 영어 성적에 따라 대학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값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은 14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2%대를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73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0% 상승했습니다. 12개월째 1%대를 유지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 10월 2.0%로 2%대에 올라선 데 이어 11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이상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한 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이 14.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포인트 끌어올렸고 채소류 역시 14.1% 올랐습니다. 생강, 호박, 토마토 등의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반면 지난달 6일부터 단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국제유가 등의 하락으로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업제품은 1.5%, 석유류는 6.5% 올랐는데 전달인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진 등유는 16.4%나 올라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1년 전보다 1.5% 올랐는데요. 도시가스는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이 인하되면서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물가가 마이너스였지만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으로 전환한 겁니다. 서비스 물가는 1.5% 올라 올해 6월 1.6%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이 2.5%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농산물과 서비스 물가 상승,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2달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편의점의 과밀화와 이에 따른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경쟁사 사이의 출점거리 제한이 50에서 100m로 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는 오늘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고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CU와 GS25 등 5개 업체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사이 거리 제한 기준인 50에서 100m 내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을 때는 새로 편의점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먹는 수산물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수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곳곳에 허술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43%가 양식장에서 나옵니다. 생산량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자연산 수산물보다 항생제나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식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전라남도에 있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당국의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 양식장에만 조사가 집중됐고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양식장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당국의 조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양식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다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는 동물용으로 제조와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정작 양식장에서는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퀴놀론계 항생제가 양식장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된 수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유통된 경우도 22건이나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전국 15곳의 굴 생산 해역을 관리 대상 해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 휴전을 한 가운데 미 국내에서는 최근 세상을 뜬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으로 인해 일시 휴전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고인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장례식에 초청함으로써 모든 정쟁이 잠시 중단되고 애도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에어포스 1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관이 옮겨집니다. 워싱턴으로 운구된 고인의 관은 미 의회 중앙홀에 안치돼 일반 국민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트럼프와 고인의 아들 잽 부시는 맹비난을 주고받았고 Jeb Bush is a low energy person. For him to get things done is hard. Just one other thing I got to get this off my chest. Donald Trump is a jerk. 고인 또한 오히려 힐러리에게 표를 찍겠다고 말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지만 고인은 자신의 장례식에 트럼프를 초청함으로써 마지막 화합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명문가에 태어나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그였지만 약자 보호와 화합이라는 평생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Without a doubt, he'll be sorely missed. What I think was cool about him is whether you were a Democrat or a Republican, he brought people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식 참석은 물론 장례식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G20 정상회의 성과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셧다운을 예고했던 장벽 예산 논쟁도 일단 중단하기 위해 여야가 초단기 임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8살에 군 복무로 국가에 대한 봉사를 시작한 고인이 쉽지 않은 통합을 이뤄내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미드필더 모드리치가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2018 발롱도르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이끌어온 기나긴 세계 축구 10년 통치의 마감을 알렸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Le Ballon d'Or France Football 2018, Luka Modric! 크로아티아 출신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가 세계 최고 권위의상 발롱도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08년 이후 메시와 호날두가 주거니 받거니 해온 발롱도르 주인의 얼굴이 바뀐 건 2007년 브라질 카카 이후 11년 만입니다. I have sensational emotions at the moment that is really hard to describe by the words, and that's why allow me to thank to all of those who helped me to be here tonight. 모드리치는 창조적인 패스와 드리블은 물론 정확한 중거리 슛까지 갖춰 현역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통합니다.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당시 핵심 역할을 했고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지휘하면서 조국의 준우승을 안겼습니다. 월드컵 최우수 선수상을 시작으로 피파 올해의 선수상, 유럽 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상 등 각종 트로피를 휩쓸어 일찌감치 이른바 메날두 시대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호날두는 모드리치에 이어 기자단 투표 2위에 올랐지만 메시는 그리즈만과 음바페에게 밀려 전체 순위 5위에 그쳤습니다. 여성 발롱도르는 노르웨이 출신 헤게르베르그에게 돌아갔고 프랑스의 신예 킬리안 음바페는 21세 이하 선수에게 주는 코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주요 사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더 파일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법률 전문가와 YTN 취재기자가 함께 출연합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네, 검찰은 어제 사심 없이 일했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국민과 법관의 고개를 숙였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법조계의 재벌,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통하는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수사 과정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상황과 전망을 조성호 법조팀 기자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님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잡혔죠?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모레, 그러니까 오는 6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이르면 모레 밤 늦게쯤에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범죄 혐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튿날 새벽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혐의도 그렇지만 그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청구기 때문에 빨리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들의 주요 혐의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박병대 전 대법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통해서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에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년여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는데요.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승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직 대법관 두 분을 사실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이 높았다면은 한 명씩 아마 청구를 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 사건은 한 번에 두 명을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마도 수사가 거의 다 됐고 범죄 혐의 입증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영장 청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영장 청구서 내용 기재가 굉장히 많아서 이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5쪽인 거에 비해서 거의 뭐 3배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기간이 길고 또 관련했던 재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영장 청구 실질 심사에서 좀 많이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그 영장 심사를 누가 맡게 될까 뭐라고 할까요?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영장 심사를 맡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든 간에 대법관과 같이 아마 한 번이라도 재판을 해봤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점을 좀 우려해서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사실은 법원 행정처에서 일하지 않은 판사들로 구성을 하면서 그 대부분 관련이 있는 인적으로 좀 관련이 있거나 한 부분은 굉장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판결에서도 임종천 전 법원 행정처장과 같이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그 심사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구성된 그 재판부 중에도 뭐 인연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정해졌죠? 네, 정해졌고요. 영장 전담 그 판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설된 새로 합류한 그 부장 판사들이 맡게 됐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임 부장판사의 경우는 임종원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맡게 된 명재권 부장판사, 이분은 1998년에 검찰로 임용이 돼서요. 2009년에 경력법관으로 법원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피의자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판사들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가 됐는데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내용.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 YTN 법조팀의 동료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인데요. 네. 직접 취재하신 건 아니고요? 저는 옆에서 많이 거들었습니다. 네.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2일 국내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판을 지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네. 네, 대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의 한모 변호사인데요. 먼저 곽병훈 변호사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5년과 2006년 이쯤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연락책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데 이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 송무를 이끄는 역할을 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은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통해 어떻게 재판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는 차원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어제 보도하면서 그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아니면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상당히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사무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각 변호사가 다 사업장을 내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 사무소 자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개인 변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변호사가 소속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정확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어제 보도에 담지 못했거나 또는 취재 후기 있습니까? 속보도 좋고요.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취재 아닙니까? 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앤장이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사건 가운데 10여 건을 독점하다시피 전범기업을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된 신일철 주금 사건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2년 5월에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일본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판 지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움직였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김앤장을 접촉한 정황이 저희 보도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임종원 전 차장 공소장 내용에 언급된 것들을 살펴보면요. 예,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외교부의 의견서 독촉을 하는 것들을 김앤장을 통해서 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2016년 10월달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11월달에 실제로 의견서가 제출합니다. 의견서 제출되는데 의견서 내용은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네. 그런 취지로 김앤장 측을 대변하는 내용인 거죠.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관련된 사건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진행을 받고 있는데 이 피고 쪽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이죠. 이쪽의 의견서를 외교부로부터 받아서 그 외교부로부터 받은 거를 다시 이제 그 김앤장 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김앤장으로부터 다시 의견서를 받아서 마치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런 의견서를 낸 것처럼 했다는 점에 대법관이 여기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과연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에서 한쪽 소송 편을 들면서 그 의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가. 당연히 이건 공정하지 못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비밀리에 변호사를 접촉해서 그 변호사가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하게끔 보이는 이런 거를 뒤로 거래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면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어떤 재판 거래를 정부와 통해서 변호사를
껴서 이렇게 안 보이게끔 불법이 아닌 것처럼 하겠구나. 그렇다면 불법을 알면서도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점이고 그 과정의 핵심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여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은 물론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공모를 해서 어떤 이런 조작 행위에 관여했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 또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검찰 수사가 아마 변호사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편이든 변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호사가 어떤 법리를 가지고 대법원에 주장을 해서 그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그 전범기업에 유리하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합의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어떤 사법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외교부의 의견서를 하더라도 김현장이 알아서 그걸 획득해 와서 제출했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변론 과정에서 변론의 의견으로 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분명히 그거는 개입된 것이고 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김현장 변호사들이 개입됐다는 얘기들, 연루됐다는 의혹들은 제기됐고 그런 의혹을 들으셨을 때 김현장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김현장 출신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쟁쟁하죠. 지금 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출신이고 지난번에 뭐 조윤선 전 장관도 여기 출신이고 지금 남편도 여기서 이제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그 김현장이 그동안 비밀리에 감싸져 있고 했던 부분은 다 이렇게 뭐 헌재 소장이라든지 어디 그 쟁쟁한 출신들의 그런 분들을 변호사로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정관 거래를 한 건 아닌가 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이 혹시 드러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이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했다는 점은 법조인으로서도 좀 충격적인 일이고 아마 김현장에 있는 소속된 변호사들도 설마 우리 변호사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느냐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워낙 크게 드러나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고 또 압수수색이 정말 실시되는 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그래서 뭔가 혐의가 구체화되면 지금은 아직은 이제 수사 중인 거고요. 그게 확증이 나오거나 하면 글쎄요. 김현장이 받을 어떤 피해, 어떤 여파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지금 뭐 그 김현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아권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본인들은 뭐 국내에서 1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변호사 숫자라든지 뭐 법조인의 들어오는 입장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견고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인들이 감추고 싶은 어떤 행위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비밀리에 김현장에 맡겼다라고 했을 때 압수수색을 다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리면서 어제도 일정 부분 김현장이 어떤 로펌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언론이 김현장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현장이 일단 별명이 많더라고요.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김현장 어떤 데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73년에 설립이 됐고 정식 명칭은 김장법률사무소예요. 일단 별명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별명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소송들을 맡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소송을 맡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재벌 그리고 숨어 있는 권력, 국부 유출 전문 로펌, 그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 이런 별명들로 불립니다. 데블스 애드버킷은 뭐예요? 어떤 말씀?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데블스 애드버킷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를 보면 강제징용 소송은 물론 또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 이들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비난과 함께 오는 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에서 그동안 맡았던 사건을 쭉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에 해외 기업에서 국내 정부를 상해서 소송을 했을 때 사실은 김현장이 해외 기업을 맡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맡아서 어떤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부 유출에 관여하는 기업의 소송을 많이 맡았고 거기서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국내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변호사가 어떤 재판 일정이나 재판 그 절차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또 일부 청와대라든지 혹은 정부라든지 이런 개입의 의혹이 있었다면 사실 변호인이 변호사 윤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런 것이 없이 모두 다 변호인의 변론 업무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게 했다면은 그것도 또한 변호사 업계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윤리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뭐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이렇게 커왔는지. 뭐 아까 강제징용 소송 말씀드렸고요. 네. 그 사망자만 1,3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예. 다국적 기업인 옥시를 변호했었고 네. 또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에는 폭스바겐사를 그리고 외환은행 헐값인수 사건 때는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국부유출 전문은 아닐 테고 네. 그런 이제 사안들이 끼어 있어서 이런 비판을 받을 텐데 다른 로펌들은 어때요? 다른 로펌에 이제 외국에서 하는 기업들이 다른 로펌을 찾기보다는 대부분 김앤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김앤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행정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라든지 여기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그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그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을 때 상대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언가 좀 거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보면 혹시라도 좀 만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적 구성이 좁기 때문에 사실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혹시 전화 변론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재판 정말 절차적인 재판이 아니라 어떤 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모색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김앤장을 많이 선도한다는 거죠. 다른 로펌보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김앤장이 우리나라 그 국부 유출에 있어서 많은 그런 외국 기업을 좀 많이 변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있어서 잠시 설명드리죠. 네, 서울의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전국이 영하권에 추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내일 아침 내륙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보 발효 시각은 오늘 밤 11시입니다. 한파주의보는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거나 영하 12도 이하의 한파가 이틀 이상 유지될 때 내려지는 겁니다. 자세한 날씨, 추위 상황은 잠시 뒤 이어지는 날씨 정보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발효 시각이 밤 11시라지만 오늘 오후부터 매우 추워질 겁니다. 각별히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앤장 압수수색도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부에서는 스모킹 건이 뭐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임종천 법원 행정처장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상 그분이 실무를 담당하고 여기에도 의견을 제출하고 저기도 의견을 제출하는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핵심 최종 총괄을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쭉 언론의 흐름들을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그 재판 관련 거래 같은 게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직접 접촉을 한 부분, 사실상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굉장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 있어서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재판이 어느 부서에 배당되느냐 하는 거에도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재판부에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우리는 무작위 배당을 한다. 아무런 거래 없이 무작위 배당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해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 보니까 이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마저도 어떤 대법원장에 의해서 이게 배당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고 국민에게 사실상 우롱하는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꼭
꼭 범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기일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소송 당사자들은 사과로 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밝혀졌다고 했을 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화염병에 대해서 뭐 차량에 불이 나는 그런 소동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드러난다면 그동안의 재판에서 좀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심이라도 청구를 하겠다라고 아마 소송이 좀 물밀듯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재판 중에 특히 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네. 재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심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재심 청구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사법부에서도 자신들의 이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네. 재심으로 아마 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수사 상황 전망 좀 해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언제쯤 소환됩니까? 이르면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뭐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혐의 내용 자체도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고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법원 비자금 조성 등등을 최종 책임자가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를 모두 합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중간 단계는 또 없는 거죠? 지금 지휘 라인이 그렇습니다. 예. 사법행정의 총괄 책임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고 그 밑에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지휘 라인이 되는 거니까요. 네, 아까 조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해놓고 말을 주워 담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굉장히 그 자신감 있게 박병태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두 명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된다면 아마 곧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사실상 그 밑에서 행위를 한 어떻게 보면 조직 밑에 있는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의 상위에 있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당연히 수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빠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더 중요하게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래서 구속이 되면 곧바로 소환될 수도 있다. 네. 네. 지금 잠깐 보다 말았는데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를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순서 정리하도록 하죠.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직접 접촉을 했다. 그리고 강제징용 재판을 그 전원 합의체 회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파문이죠. 그 문건에 V자 등을 표시했다. 이게 대표적인 혐의인가요?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더 파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호 YTN 법조팀 기자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도 부진했는데요. 좀처럼 경제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태형 기자입니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도 3분기 말에는 결국 1,500조 원의 벽마저 허문 가계비. 설상가상으로 지난달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월보다 무려 4조 원 넘게 급증하며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5조 원이 훌쩍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10월 말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택 공급 물량이 4분기에 몰리면서 집단 대출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률 부진은 3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쳐 2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0%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외환 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82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수출을 제외하곤 대체로 부진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늘어 3.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화학 제품이 늘었으나 기계류 등이 줄어 0.7%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제 활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같은 일부 정책의 속도가 빨랐던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중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이 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그에 대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좀 내년에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탄력적 근로기간 제도를 좀 3개월에서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논의의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법치주의 훼손 사례를 언급한 뒤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법을 어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피아트사 경유차 2종에서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문제가 된 차종인데 국내에서도 이번에 조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 2종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더 1610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모두 2,400여 대입니다. 이들 차종은 지난 2016년 이후 독일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며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한 바 있고요.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에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실내 시험 인정 때만 정상 가동되고 실제 도로 주행 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적발된 폭스바겐과 닛산, 포르쉐 경유차와 유사한 조작 방식입니다. 실내 인증 시험은 기본적으로 20분을 주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의 경우에 20분이 지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이 중단되거나 일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기준보다 6.3에서 8.5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 전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32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나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기람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같은 회사의 경유차 지프 체로키와 피아트 프리몬트도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년간 연구 용역비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소 본부장 54살 김모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긴 시간 산학협력단을 속여서 거액을 챙기고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소에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돌려받거나 허위로 연구 용역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경남 사천의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국내산 오징어 가격이 크게 오르자 중국에서 오징어 22톤을 수입해 중식당 가맹점 등의 국내산으로 속여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이 3차례 발사 연기 끝에 오늘 새벽 미국에서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6시간 반 뒤에 카이스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입니다. 로켓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3시 34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은 우리나라 과학연구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등 17개국 64개 소형 위성이 실렸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은 가로 세로 각각 0.6m, 높이 1m, 무게 100kg으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6시간 31분 뒤인 오전 10시 5분엔 카이스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고 배터리 전압, 내부 온도 등 위성의 전반적인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어떤 부품 사면은 그게 이제 군수 무기 제한 품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기술 종속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위성은 앞으로 2년간 상공 575km 궤도에서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 방사선 측정과 별의 적외선 분광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여러 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견디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기상 악화로 3차례 연기됐는데 발사에 쓰인 펠컨 9 로켓은 우주 탐사 최초로 발사체를 3번째 재활용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KTX 승무원들이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 등 KTX 승무원들은 오늘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사고 발생 시 혼란 수습을 위한 권한이나 매뉴얼도 없다면서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KTX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이례적인 상황에 필요한 조치만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내년 여름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전자여권 게이트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입국자의 전자여권에 등록된 이미지와 대조한 뒤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별도 출입국 관리 직원을 통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최악의 폭력 사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부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서 벌어진 시위 과정에서 80대가 숨져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일 마르세유 시위 장소 인근 아파트에 살던 80대 여성이 덧문을 내리다가 얼굴에 최루탄을 맞아서 숨졌습니다. 시위에 새로운 계층, 직종의 시민들이 속속 가담하면서 전면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리 기후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문제라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의 200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산업화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에서 2.5도로 제한하고자 지난 2015년 체결한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 변화는 많은 사람과 지역 그리고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in deep trouble with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running faster than we are, and we must catch up sooner rather than later before it is too late.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의 대표단은 오지 않았지만 그 빈자리를 환경 전도사로도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채웠습니다. 슈왈츠네거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미국민이 파리 기후협정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es, we have a Meshuggah leader in Washington, but remember that America is more than just Washington or one leader. 파리 기후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처 체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진국들은 감축 중심의 단일 이행 규칙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지원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내일 아침 영하권의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퇴근길부터 영하권의 강추위가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뿐 아니라 중부지방과 전북 그리고 경부 일부 지방에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후 11시부터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무려 12도나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그 밖에 철원이 영하 8도, 파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더 낮은 북한은 백두산이 영하 22도, 평양과 개성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8도, 울릉도 6도, 독도 8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평양이 1도, 개성 4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춥겠습니다. 추위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에는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북극 한기로 인한 혹한은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반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크니까요. 추위 대비와 함께 폭설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더 뉴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곧이어 방송 후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코너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종면의 더 뉴스에 하나 더 용가리 통편 뉴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SNS 플랫폼으로 받아서 뉴스에 반영하고 또 저희 뉴스의 개선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입니다. 저희 YTN의 심의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좀 무서운 조직인데요. 심의 내용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박상영 앵커 어땠습니까? 무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혹평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더 나은 뉴스를 만들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미 봤습니다만 네. 저희 심의팀 의견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봤어요. 어떠셨는지 한번 제가 전해드리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뭐 제 입으로는 얘기하기 좀 힘든 내용이 담겼더군요. 네, 일단 먼저 새로운 코너를 소개했는데 아쉬웠다. 이게 총평이었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카카오톡 실시간 화면 보다가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여기서 넘어가는 화면이 좀 어색했다라는 그건 제가 의견이 잘못한 있었어요. 게 아니죠? 네, 그거는 저희 잘못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노종면 앵커가 너무 차분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도 답니까? 차분하시잖아요. 더 아픈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 줄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제가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조금 솔직히 고백하면 더 더듬었습니다. 안 그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작진이 잠시 뒤에 직접 이 프로그램 포함해서 더 뉴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첫 방송에 대한 평가. 어제 사실 좀 많이 소개 못 해드렸는데 네. 오늘 좀 충분히 소개하죠. 좀 아쉬웠는데 지금 네. 옆에 나오고 있네요. 네. 위에 두 개 먼저 한번 볼까요? 정 사장님의 호랑나비 춤이 너무 큰 웃음을 줬다. 또 사장님이 시작부터 몸 개그를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어떡해요? 보였군요. 네.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허리 회사 마이크 정확하게는 수신기죠. 네. 수신 장치 저도 있습니다. 그 밑에 거 말씀하신 거죠? 둘레에 네. 3개 차고 있는데 어떤 정도입니까? 이게 사실 3개가 다 마이크는 아니고요. 2개가 마이크고 하나는 인터컴이라고 해서 저희 PD와 함께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PD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치고 이 마이크가 2개인 이유는 저희가 무선으로 차다 보니까 하나가 꺼질 때를 대비해서 또 하나를 차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무겁긴 합니다. 물론 남성은 허리벨트, 지금 양복을 입은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벨트를 차고 있기 때문에 벨트가 지지를 해주는데 여성 앵커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캥거루 주머니처럼 생겨서 달랑달랑거리고 어쨌든 그래도 더 나은 뉴스, 활동적인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고 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시청자 의견 한번 볼까요? 뉴스는 씹어야 맛인데 씹을 게 없을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네, 더듬거린 건 팩트이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네. 다음은요. 여론이 비등비등할 때 중립을 지킨다고 기계적인 5대5는 빼주세요. 비판해야 하는 건 확실하게 비판해 주시고 칭찬은 칭찬으로 확실하게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 YTN 보도국 전반이 그럴 거고요. 중립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취재한 결과는 그 결과 자체가 중립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5대5 기계적 중립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희 뉴스에 대한 소개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작진을 소환을 했습니다. 누구죠? 홍 PD 들어오세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부터는 홍 PD가 진행하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앞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이 시간까지 진행을 맡기면 가혹합니다. 심의실에서 나온 걸 보고 저도 예상은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뒤에 사장님한테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뺐어요. 준비가 부족하셨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심의실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코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서도 클로징이 끝나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코너는 앞서 이제 박상현 앵커도 말씀하셨고 노종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뉴스는 안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한 점이 지금까지 하나 있는데 이 용가리 통뼈 뉴스라는 이름은 노종면 앵커가 지으셨거든요. 왜 지으신 거죠?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YTN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YTN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도대체 용가리 통뼈 뉴스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YTN이 이니셜을 딴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글쎄요. 흔히들 용가리 통뼈하면 고집스럽고 강단 있고 이런 물론 표준어는 아니에요. 용가리라는 표현은 괴수 영화에 등장하는 고유 명사고요. 통뼈는 사전에도 나옵니다. 네. 강직하다, 강단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뚝심 있고 강단 있는 뉴스를 지향하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노종면의 더 뉴스의 철학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철학이요? 다른 뉴스랑 뭐가 다르냐? 글쎄 그건 뭐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고 평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이 이 뉴스 보니까 믿을만하다. 네. 뭐 앵커뿐만 아니라 뉴스 전반이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뉴스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보도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건 건건이 그 내용을 통해서 뭔가 얻으신 게 있으면은 좋은 뉴스고, 얻으신 게 없으면 별로 안 좋은 뉴스고, 나아가서 속이는 뉴스면 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안 속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뉴스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시청률 공약이 없느냐? 박상현 앵커 뭐 하시겠어요? 몇 %에 뭐 하시겠어요? 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먼저 네. 말씀하시죠. 5%? 저는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네. 상암동 프리허그 어떻습니까? 아니, 어제 사실 우리 사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청률 올라가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겠다. 이건 물론 저희 제작진으로서는 자극이 되는 얘기지만 시청률에 매이면 안 됩니다. 시청률 지상주의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공약 하나는 해주시면 어떨까요? 꼭 받아오라고 하던데. 그래도 누가요? 시청률 오르면 좋잖아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냥 요구하는 걸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좀 친절하게 더 네. 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더 뉴스는 다른 뉴스랑 비교해서 인터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가 1, 2부에 보면 더 인터뷰, 더 정치, 더 대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설명된 대로 이슈 적합도가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자체 또는 알고 싶어하는 사안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걸 떼는 거를 노종면 앵커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긴장을 해서 제가 떼버렸어요. 더 정치. 네,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더 정치는 정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여야 이제 현안에 관해서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야 의원을 1대1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특이한 거는 보통 뭐 현역 의원이거나 또는 의원 배지 한 번쯤은 달아봤던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는데 이른바 새싹들, 자라나는 새싹들, 청년 정치인들을 금요일에 5분을 모셔봤습니다. 물론 5분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슈별로 여야 그리고 또 뭐 정치 성향별로 안배해서 2분씩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대담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뗄 뻔했습니다. 네, 요일별로 평론 코너, 평론가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각 그 분야별로, 월요일은 여론조사, 또 화요일은 사건, 그리고 수요일은 정치 평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슈를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주는 코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또 문화하고 스포츠도. 네, 목요일은 문화,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스포츠입니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 오픈 채팅방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카카오톡에 샵 더 뉴스, 샵 노종면, 샵 박상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YTN 더 뉴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나오고 있는 이 방송의 캡처 화면 올려주셔도 좋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방송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참고해서 또 친절한 뉴스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혹시 인증사진 하나도 준비 안 됐나요? 인증사진이요. 사실은 방송 말미에 네. 조성호 기자 있잖아요. 네.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밖에서 도대체 앵커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왜 그랬던 거죠? 이게 돌발 질문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 체온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네, 더우셨던 걸로.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가리 통표 뉴스까지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